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당원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 18일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 함께 검찰 출석하는 현장도 보셨고 그리고 입장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들어가셨는데요. 예. 근데 이 사안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불거져가지고 수사가 되어 온 사건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비로소 혐의를 잡아가지고 진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성남 FC 사건도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불거지면서 계속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도 내부 경선,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게 다시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점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마치 이거를 정권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양심수 코스프레 이런 거 하셨는데 이 운동권 정치의 유습 같아요. 이제는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까 네. 이런 상투적인 클라스적인 그런 입장문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범죄 사실, 지역 토착 비리죠. 지역 토착 비리를 해명하는 범죄 사실에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정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결의도 담겨 있던 입장문이 아니었나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것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바라보는 시점은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검찰에 의한 야당 대표 그다음에 야당 파괴를 위한 수사이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사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SNS에 올라온 오늘의 입장문이 있습니다. 입장문에 거의 동시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면 네. 오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의 서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박성준 당 대변인이 이제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예. 서면 진술서를 가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질문지가 일단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다 일단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장 있다 그러는데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끝난다는 게 아무리 빨리 끝나더라도 지난번 성남 FC 사건 조사 때와 비슷하게 10시 정도면,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걸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FC보다는 훨씬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이 심야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못하는 거죠. 9시 이후 조사는 예.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 아마 물어볼 겁니다. 오늘 심야 조사를 하실 수 있겠느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동의하에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도 2회차 조사를 응하기보다는 네. 오늘 최대한 많은 시간 좀 늦어지더라도 많은 시간 할애를 해서 네. 어차피 한번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최대한 소화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시간 조율부터 신경전은 시작이 됐고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 한 장당 한 4-5개 있다고 치면
100장이면 4,500개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4,500개 질문하는데 한 질문당 뭐 1, 2분 하면 그걸 도대체 하루에 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묵묵부답을 했다 아니면 뭐 진술 거부를 하겠다 이것도 타이핑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당일에 끝내는 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가지고 심야 조사를 만약에 거부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다음 날 조사도 거부를 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수사 거부죠. 예,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대장동의 사실관계가 굉장히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복잡한 사실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0장 이상의 질문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정해야 되는 게 수사의 기본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찰의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잘 됐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제 심야 조사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지 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정청래, 장경태, 김남국 뭐 이런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가겠다고 했었는데 의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당에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모인 까닭 그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요? 동지라는 단어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동지를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당원으로서 그다음에 같은 동지로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당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이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미 밝혔다시피 이재명 당대표는 뭐 본인은 그냥 저철하게 단출하게 출석을 하겠다, 당당하게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또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들여보내는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같지. 특히나 이제 같이 이러한 그 위기에서 응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저 화면 밖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오늘 예. 특히 이제 지지자들이 상당히 뭐 주말이기도 해서 뭐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뭐 아침부터 가 계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본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또 오신다고 하면 또 나가지 않을 방법은 또 없거든요. 또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또 동지로서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뭐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지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일부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당내에서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보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은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그런 의견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어떤 확실한 물증이 아니라 뭐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어떤 변경된 진술이거든요. 기존의 태도와는 다른 내용들의 진술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말뿐인 진술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뭐 특별한 정말 물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다수요. 아마 대부분의 당원과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본인의 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응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다만 그 당은 지금 최근에 이제 당은 80조와 관련해 가지고 네. 뭐 뇌물이라든지 네,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을 뭐 면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것도 좀 직무정지를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과연 뇌물과 부정부패 등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예.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원래 그 조항은 뭐냐면 당직자가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당직자가 기본이에요. 과거에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분과 함께 어떤 정치 개혁의 하나의 산물로서 민주당에서는 청렴함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당헌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런 사태가 올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통로가 돼버렸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밝혔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왜냐하면 뇌물로서 예를 들어서 뇌물로서 기소가 될 만한 당직자 같으면 사무총장이 당연히 보직 변경을 한다든지 보직 해임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스스로를 우리 당의 청렴함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그 훈시적인 규정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쟁점이 되고는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일치하는가, 포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기소가 됐다고 해서 예. 제가 봤을 때 뭐 당대표를 직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입장이 또 너무 첨예하게 또 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검찰은 밝혀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한 방어를 구사할 것이냐. 쟁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원래는 공공개발은 LH 같은 공공개발은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 토지 수용이라는 거는 앞으로 발생할 사업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아요. 그 가격으로 수용한 다음에 또 수용 가격이 그래도 비교적 어찌 보면 사업 이익을 배제한 거니까 저가고 그리고 또 이제 LH 주택은 또 그만큼 저가로 분양을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고 민간 개발은 민간의 지주들이 또는 민간의 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가 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진 않아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분양 가격도 이제 자유롭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자유롭게 결정해가지고 분양하고 그 이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대장동 사건의 특징은 그 땅을 수용하는 절차, 그러니까 편리한 절차, 저가로 입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민간한테 이제 그 분양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익이 늘어나게 된 건데 원래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팀, 2팀에서 기한을 잡을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뭐 아주 특별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당연히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제 그 엄청난 사업 이익이 부과가 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대장동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뺐느냐에 대한 그 과정이 이 사건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것 보니까 네. 지금 이 대장동이랑 부산 LCT를 비교하면서 네. 세금 지원 없이 공익 환수를 해냈고 결과적으로 5,503억인가요? 네. 시민의 이익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어서요. 네. 이 바라보는 쟁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물론 이것도 지금 뭐 혐의 사실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예상 수익이 예를 들어서 1,200억이었냐, 4,000억이었냐 예, 예.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 예상 수익 보고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대장동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 이제까지 나온 뭐 정말 이 사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을 다시 되돌려봐야 되지만은 네. 원래는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위례 신도시에서 이 사건 이러한 개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민간 공동 개발 사업을 했더니 수익이 나지 않더란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 어떤 경비 처리를 많이 함으로써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거기서는 고정 수익이 아니라 어떤 그 이익이 나면 지분 비율로 나누는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대장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고정 수익을 5천억을 잡아놓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분양하게 되고 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쪽에서 너무 많은 수익이 나버린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 부분을 관여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사업에 대한 허가만 해줬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에게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얼만큼 오늘 이제 조사를 받을지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이쪽으로 좀 이제 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요? 당장은 이제 그 반사 효과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있었고 모양새는 그 일종의 대통령님의 핵심 세력들로부터 약간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불출마를 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동정론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동정론이 발생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맞고, 근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우리 당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 그룹이에요. 이 핵심 당원 그룹인데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올라갔지만 예. 거기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변론이거든요. 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스탠스를 지금 취하는 게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런 같이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네. 그런 스탠스하고는 결이 안 맞아요. 음. 나경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그 뭐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원한 당원. 그게 본인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근데 원 변호사님 그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고 나서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은 이미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어서. 예.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경원 의원에게 지지했던 분들은 나경원 의원 개인에 대한 또 동정심도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핵심 지지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서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안철수 의원한테 갔어요. 안철수 의원이 예, 그 예. 표를 이제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김종인, 이준석 이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으면 그 표가 다시 돌아와요. 아. 김기현 쪽으로. 예. 예, 그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도가 이런 게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 전국에 지원 유세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 당에서 지원 유세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지지도는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이 현상에 대한 지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 나경원 예. 의원 개인에게 가졌던 그런 스킨십을 바탕으로 한 지지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킨십을 바탕으로 한 지지도를 가지는 분, 예를 들어 지원 유세에 나오는 분들이 누구냐, 유세 현장의 핵심 지지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단은 안철수 대표한테 올라갔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께서 이 상황을 잘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나경원 의원 또 결국 종국적으로는 그 이제는 뭐 과거에는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잡기도 했지만 이제는 스탠스가 완전히 정해져 있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준석 이런 전 대표 쪽으로 같이 콜라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제. 근데 그 나경원 의원에게 쏠려있던 표를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둘 다 놓치는 상황이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각별히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실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안철수 대표의 만약 참모라 그러면 그냥 네. 아예 핵심 지지층으로 완전히 소구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 김기현, 안철수 두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김기현 후보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친윤에서 약간 멀어져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둘 중에 누굴 찍어야 되면 결국 이제 비윤이나 반윤은 안철수 대표를 찍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쪽은 일단은 집토끼 표라고 생각을 하고 산토끼인 핵심 당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표가 모이질 않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보기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갑자기 보게 되는 당대표로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단순히 이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가 계속 존재해요. 안철수 대표한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스탠스를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 나가시는 게 그 안철수 의원한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뭐 김기현 의원은 뭐 하던 대로 하시면 되죠. 뭐 윤심도 얻으셨고 제가 보다 당심도 많이 얻고 계시고.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1차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해서 아마 결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일시적으로 저렇게 저는 보일 수는 있지만은 실제 저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당원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40%가 넘는 50%는 약간 안 되지만은 거의 45, 6% 정도가 되는 그 당원이 지금 영남권에 정부에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남권에서 지금 84만의 국민의힘 당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50만 당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한 사람이 영남 당원의 60대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 당원으로 분포가 돼 있는 곳이 곧 영남입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은 지금 PK 출신이지 않습니까? 울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부이죠. 저는 뭐 처음에 저는 1차 투표에서 거의 김기현 의원이 50% 이상 득표를 하면서 아마 그 결선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당원들이 과연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본인이 당원 가입을 독려해서 들어온 수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 수가 확인될 것인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표심들은 그냥 투표를 포기하는 층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영남에서 똘똘 뭉친 어떤 집단적인 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저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뭐 거의 김기현 의원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 2030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젊은 보수권들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뭐 이렇게 관련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이 부분도 윤상현 의원이 제시를 했어요. 과연 뭐 그런 식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 역할을 따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는 게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연대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연대를 한다는 게 안철수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같이 연대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본인은 이제 친윤으로 스탠스를 많이 하지만 그동안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약간 비주류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연대지만 이게 정치적인 지형상으로는 비주류 연대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비주류 연대를 할 거였으면 비주류 스타일의 정치를 할 거였으면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그 비주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비주류 정치를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불출마를 한 거거든요. 출마를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본인의 또 선거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제 연대를 한다 그러면 출마를 본인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움직여질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구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고 끝까지 김기현 대 안철수 두 의원 두 후보 간의 대결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이미 그 양쪽으로의 그 표 집결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음속으로 많은 당원들이 그 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마음속으로 다 정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원이라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당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입당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그런 인식 수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고 그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그런 이제 중간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조금의 상상력을 좀 보태서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유승민 대표 전 의원의 출마가 가장 큰 당대표 선거에서는 남은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후보 등록 전에 출마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꽤 깊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대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을 모으지 않고 있나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 4인의 동반 사태가 있어버리면 예, 예. 비대위 체제로 가게끔 지금 당원 단계가 개정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 구성을 이제 좀 이제 그래도 같은 김기현을 도울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라든지 다음 주에 아마 새롭게 출마 선언을 하시는 최고위원 후보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위원 이 부분 어쨌든 당 안에 계시니까요. 지금 원외 인사들은 계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원내 인사들은 아직 낸 인원들이 많지 않아요. 태영호, 지성호 의원 정도인 것 같은데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최고위원의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눈치 보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마음으로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가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최고위원으로 이제 나갔을 때 런닝메이트가 되는 당대표 후보는 누구냐 그분하고 손을 잡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런닝메이트 제도는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대표 후보가 이 최고위원을 지지한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표 후보의 표가 이 최고위원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그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안철수 대표와 런닝메이트를 해서 출마해야지가 그게 정해지면 네. 쉽게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또 반대로 나는 김기현 의원하고 런닝메이트 해가지고 나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야지라고 하면 쉽게 그걸 결정해가지고 뛰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누굴 런닝메이트로 해가지고 손잡고 갈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출마 러시가 일어나긴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예.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